안녕하세요. 크리스탈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최초의 장편 추리소설 김래성의 마인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인은 1939년 2월 18일부터 10월 23일까지 8개월간 신문에 연재되었던 소설로 당시의 인기가 대단했다고 합니다. 소설의 시작은 세간의 사람들에 의해 일명 공작부인이라고 명명되는 세계적 무희 주운몽의 생일을 기념해 개최된 가면무도회장의 화려한 장면에서 시작되는데요. 1930년대 경성을 배경으로 유불란이라는 감성적이고 매력적인 탐정과 세계적인 무희 주운몽과 그의 나이 많은 남편, 정체를 알 수 없는 살인마 해월 등이 등장합니다.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에 쓰여진 탐정소설은 어땠을까요? 마인은 탐정소설의 불모지였던 30년대의 조선 문단에 탐정소설을 성립시키는 선구자적 역할을 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야기가 긴데요. 긴 이야기 저와 함께 읽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세요. 아мя의 야수. 필자는 여기서 탐정소설가 백남수가 가지고 들어온 한 장의 편지가 저 공작 부인의 애인 김수일이란 화가로부터 공작 부인에게 온 편지라는 사실만을 독자 여러분에게 알려두고 그 편지를 뜯어보기 전에 사법주임 인경부가 이 괴상하기 짝이 없는 살인미수 사건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수사를 진행하였는지 그것이 너무도 궁금해서 독자 여러분을 XX서 사법주임실로 인도하고자 한다. 명수대 공작부인의 저택에서 가장무도회를 배경으로 일어난 사건을 접하였을 그 순간부터 이 사건만은 어디까지나 자기의 힘으로 해결하리라고 자타에게 장담하였던 인경부였다. 그러나 사건은 인경부가 생각한 것처럼 결코 단순하지는 않았다. 사건이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갈수록 예상외로 복잡 다단해서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그뿐인가 경찰 당국을 아니 인경부 자신을 마치 어린애같이 비웃으면서 안개처럼 나타났다 사라지는 유령과 같은 범인의 재주, 그 신비로운 재주와 실로 위대한 힘을 가진 범인을 가만히 생각해 볼 때 뭐가 뭔지 도무지 걷잡을 수 없는 초조만이 그의 가슴을 덮어 누르는 것이었다. 그렇다고 해서 유불난 탐정의 조력을 빌리기는 사실 죽기보다 더 싫었다. 그 교만하기 짝이 없는 놈의 힘을 빌리다니. 그는 언제든지 그렇게 외치면서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나 사건에 관하여 임경부가 공로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 무엇보다도 임경부는 부하 박태일 부장을 금강산 백도사로 파견하여 공작 부인 주운몽의 증언이 참인가 거짓인가를 조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그에 관한 제1보가 어제 온정리로부터 들어왔다. 10년 전까지 해월이라는 중이 백도사에 있었다는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자세한 것은 후보로. 제2보가 들어온 것은 오늘 아침이다. 주운몽이 백도사로 피신 갔던 사실은 증명할 재료가 전무. 그리고 지금 제3보를 가지고 박태일 부장 자신이 백도사로부터 돌아와서 테이블을 사이에 끼고 상세한 보고를 임경부에게 하고 있는 중이다. 백도사는 바로 비로봉 밑에 있는 극히 초라한 절인데 10년 전까지 해월이라는 애기중이 법능이라는 늙은 주지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재 백도사 주지로 있다는 중의 입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이 주지는 법능이 죽기 바로 3년 전에 백도사로 와서 그의 뒤를 이었는데 법능은 항상 해월의 말을 입에 담았다 하며
7년 전에 그만 해월이 중노릇에 실증이 났는지 어디론가 바랑을 메고 떠나버렸다고. 그래, 주운몽의 말대로 해월이 홍한 미소년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던가? 그 점을 캐물어 보니 과연 미소년이었다고 법능도 일상 말하더라고. 그리고 해월은 그때부터 폐병 3기에 있었다고요. 그러면 주운몽이 할머니와 함께 피서 갔던 사실은 판명이 안 되었는가? 그러니 말씀입니다. 현재 있는 주지는 그런 것을 알 도리가 없고 법능도 이미 죽어버린 지금에 이르러 그런 것을 알아볼 재료가 전혀 없습니다. 임경부는 잠자코 박 부장의 얼굴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가 하여튼 주운몽의 말과 늙은 주지 법능의 말이 일치하는 이상 주운몽이 백도사로 피서갔던 사실은 확실하다. 그러면 임경부는 그때 의자에서 벌떡 몸을 일으키며 모자를 집어쓰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삼청동 주운몽을 방문하려는 것이다. 도승 해월이, 화가 김수일, 실크엣의 이선배, 이 세 사람이 모두 같은 인물이 아닐까? 그렇게 공상하면서 임경부는 황혼의 거리를 걸어간다. 이리하여 임경부가 삼청동을 향하여 걷고 있을 그 즈음 배경호의 아래층 침실에서는 은몽과 정난이가 한 장의 편지를 들고 뛰어들어온 백남수를 바라보면서 의아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그리 흥분했어요? 정난이가 오빠의 얼굴과 손에 든 흰 봉투를 번갈아 바라보며 물었을 때 남수는 침대 옆으로 가까이 다가오며 김수일 하고 봉투를 은몽의 무릎 위에 놓았다. 예? 김수일? 은몽과 정난은 동시에 그렇게 외치고 머리를 모으며 봉투를 들여다보니 과연 그것은 주소는 적히지 않았으나 틀림없는 김수일의 서명이었다. 하여튼 속히 뜯어보셔요. 잠깐 동안 어리벙벙해졌던 은몽은 남수의 말이 떨어지는 것과 동시에 봉투를 떼었다. 그것은 틀림없는 김수일의 필적이었다. 은몽은 그 낯익은 필적이 김수일의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은몽의 가느다란 목소리는 약간 떨리면서 편지를 읽기 시작하였다. 은몽씨,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은몽씨의 신혼생활이 다복다행하리라고 믿고 축하하는 바입니다. 은몽씨, 나는 은몽씨를 잊으려 하였습니다. 다시는 은몽씨를 생각지 않고 다시는 은몽씨 앞에 이 몸을 내놓지 않고 그리고 다시는 은몽씨에게 나의 필적을 전하지 않으려고 결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은몽씨, 지금 와서 새삼스러이 지나간 일을 끄집어내어 은몽씨의 가슴을 쓰라리게 하고 싶지는 않으나 은몽씨가 나를 버리고 간 것이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혹시 이처럼 생각하는 나 자신의 추측이 그릇되었을는지는 알 수 없사오나 스스로 오식의 인생을 걷고 있는 은몽씨의 고달픈 심정과 외로운 영혼이 나로 하여금 붓대를 들게 한 것입니다. 은몽씨, 나는 수일 전 XX일보를 우연히 손에 들었을 때 은몽씨가 나에게 준 간곡한 부탁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믿고 은몽씨 그대를 믿고 있는데 내가 어찌 은몽씨를 해하려는 그 어릿광대일 리가 있겠습니까? 매일 보도되는 시내의 신문은 나를 일컬어 공작 부인에게 칼을 던진 무서운 악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은몽씨, 나는 결코 은몽씨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이 은몽씨에게 비수를 던진 범인이 아니올시다. 그러면 나는 무슨 이유로 화가도 아니면서 은몽씨,
XX서 사법주임 인경부의 조사로 말미암아 은몽 씨도 이미 아시다시피 나는 결코 화가가 아니올시다. 그리고 김수일이란 이름도 결코 나의 본명이 아니올시다. 화가로 자칭하고 은몽 씨와 교제를 하였는가? 무슨 이유로 그날 밤 나의 친구 이 선배가 끝끝내 정체를 감추어 버리고 말았는가? 나와 이 선배 사이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 모든 의문을 지금 이 자리에서 풀어드리지 못하는 나 자신을 얼마나 원망하오리까? 그러나 은몽 씨, 나를 믿어주십시오. 나는 절대로 은몽 씨를 찌른 범인이 아니올시다. 언젠가 한 번은 은몽 씨 앞에서 거짓 없는 나를 소개하리라는 것만을 굳게 약속드리면서 하루바삐 백도사의 도승 해월이가 체포되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은몽이 편지를 읽고 났을 때 현관에서 초인종 소리가 요란히 들려왔다. 이윽고 젊은 어멈이 한 장의 명함을 들고 들어왔다. 이런 분이 찾아왔는데요. 임경부였다. 남수는 몸소 현관까지 마중 나가 임경부를 맞이하면서 잘 오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막 전화를 걸려고 생각하던 중인데. 이 말에 임경부도 무슨 반가운 소식이 있는 것을 짐작하고 무슨 기쁜 소식이라도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 남수는 임경부를 방으로 인도하면서 있습니다. 우리는 김수일이라는 화가, 아니 가짜 화가의 소식을 얻었습니다. 뭐 김수일? 네, 김수일. 남수와 임경부가 방으로 들어왔을 때 은몽은 아직 편지를 손에 든 채 들어오는 두 사람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 멍한 표정은 무엇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으나 또 한편으로는 사색을 잃어버린 인형같이도 보였다. 그러나 임경부가 은몽과 정란에게 인사를 하며 침대 옆으로 다가왔을 때 은몽은 비로소 꿈에서 깬 사람처럼 표정을 가다듬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인사와 함께 손에 들었던 편지를 내어주었다. 이것이 그 편지. 임경부는 편지를 받아들고 무엇보다도 봉투에 박힌 일부인을 들여다보면서 광화문국 하고 중얼거렸다. 임경부는 편지를 읽었다. 사람들은 잠자코 전등불에 번쩍이는 임경부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경부께서는 그 편지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임경부가 편지를 다 읽고 났을 때 옆에 있던 남수가 그렇게 물었으나 경부는 무거운 표정을 그 넓은 이마에 그리면서 묵묵히 앉아 있다가 이 필적은 틀림없이 김수일의 것입니까? 하고 은몽을 향하여 얼굴을 들었다. 네, 분명히 그이의 필적입니다. 그러면 그이와 근 1년 동안이나 교제해 오시면서 결국 부인께서는 그의 이름도 모르고 그의 직업도 모르셨다는 말씀이지요? 네. 은몽은 무안한 듯이 머리를 숙였다. 교제는 어떤 정도의 교제였습니까? 은몽은 잠시 동안 대답이 없다가 어떤 정도라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경부께 아래라는 말씀이라면 그것은 너무 지나친 질문이 아닐까요? 정색을 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은몽에 쏘는 듯한 눈초리에 임경부는 당황히 그것을 막으며 너무도 교양 없는 질문을 용서하시오. 다만 질문의 본의만을 양해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에 있었다고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면 그이가 자기를 배반하고 배경호 씨와 결혼하신 부인께 그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까?
혹시 부인을? 그는 선량한 사람입니다. 쾌활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이 편지에 적힌 것이 결코 거짓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아요. 혹시 그이의 사진 같은 것을 가졌으면? 한 장도 없습니다. 그 순간 인경부의 머리에는 이 김수일이란 인물과 저 백도사의 중해월이란 인물이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하는 의혹이 또다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너무도 탐정소설적 공상일지 모르나 저 해월이가 김수일이란 이름으로 부인과 교제 하고 말끝을 채 잊기도 전에 공작 부인 주은몽의 입에서는 돌연 하고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인경부는 퍼붓는 듯 쏟아지는 은몽의 웃음소리가 자기의 너무나 어리석은 공상을 조소하는 줄 문득 깨닫고 일순간 얼굴을 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은몽은 서너 번 연거푸 웃고 나서 그것은 너무 지나친 공상이지요. 아무리 제가 눈이 멀었다기로. 사실 탐정소설 같은 데는 극도로 진보된 성형외과의 수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용모를 변장한다는 이야기가 있으나 그것은 결국 소설 속의 이야기가 아닌가. 은몽이 백도사에 피서갔던 것이 해월이 18살 때라 하니 그 후 10여 년의 긴 세월이 흘렀다 하더라도 그리고 제 아무리 변장을 재주 있게 하였다 하더라도 더구나 잠깐 동안이면 모르거니와 근 1년 동안이나 교제해 오는 동안 반드시 비밀이 탄로될 것은 정한 이치가 아닌가. 은몽이 주책 없이 큰 소리로 웃어버린 것도 결코 무리는 아니었다. 그때 2층 서재에서 배경호와 해성전문학교에 희사할 70만 원의 토의를 하고 있던 오상옥 변호사는 그럼 정식 발표와 모든 수속은 좀 더 신중히 고려한 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하면서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다. 이거 너무 늦어서 미안하네. 배경호가 오상옥을 현관까지 전송하였을 때는 벌써 삼청동 공원 일대에 짙은 암흑의 장막이 소리 없이 덮어누르고 있었다. 이리하여 배경호가 아래층 침실로 들어가니 거기는 독자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김수일의 편지를 둘러싸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인경부 이하 여러 사람들이 흥분한 얼굴로 배경호를 쳐다보았다. 인경부는 결국 이 한 장의 편지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 그는 부하 한 명을 금강산 백도사에 파견시켰던 전말을 말하고는 배경호의 집 현관을 나섰다. 인경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았다. 8시 40분이다. 밖은 침침하다. 소낙비가 쏴하고 금시라도 쏟아질 것 같은 하늘이다. 넓은 정원을 거쳐서 전등이 어슴풀에 비치는 정문을 나섰을 때 인경부는 문득 저 풀에 접한 담장 밑에 어슴푸레한 사람의 그림자를 발견하고 발걸음을 우뚝 멈췄다. 그 순간 인경부의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무서운 생각 하나가 있었다. 도승 해월이? 하고 마음속에 외쳤을 때는 벌써 그 괴상한 그림자는 저편 솔밭 사이로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무서운 악마, 귀신과도 같은 저 백도사의 복수기는 다시 그 커다란 마술을 펴기 시작하는 것이다. 위험. 주은몽의 신변에는 지금 몸서리치는 위험이 절박했다. 어느 때 어디서 저 뱅가 같은 해월이가 또다시 시퍼런 비수를 던질 것이냐. 인경부는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현관으로 뛰어들어갔다. 요란한 초인종 소리에 뛰어나오는 남수를 붙잡고 이제 방금 담 밑에서 본 수상한 그림자의 이야기를 한 후 안으로 들어가 XX서에 전화를 걸었다. 박태일 군인가? 지금 곧
경찰 10명을 데리고 이리로 오게. 올 때에는 될 수 있는 대로 소리를 내지 말고 정문 앞까지 와서 나를 기다리게. 인경부의 이 흥분된 어조는 사실 사람들의 마음을 여지없이 서늘하게 하였다. 종이장처럼 핏기를 잃은 은몽의 하얀 얼굴, 그 옆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는 정난, 늙은 배경호의 당황한 거동, 남수의 흥분된 얼굴. 그러나 그리 염려할 것은 없습니다. 이제 곧 경찰대가 도착할 테니. 인경부는 그러고 들창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다. 캄캄한 밤이다. 꽃밭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소리,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한다. 아, 무서워. 정나는 인경부가 열어젖힌 들창 밖을 해끗해끗 바라보며 어둠 속에서 쏜살같이 날아들어오는 한 자루의 칼날을 불현듯 머리에 그려보고 몸을 떨었다. 어머니는 무섭지 않아요? 그러나 은몽은 대답 대신 정난의 몸을 힘껏 껴안았다. 그리고 역시 컴컴한 창밖을 뚫어질 듯이 바라볼 뿐이었다. 그러더니 은몽은 정난의 귀에다 입을 대고 가만히 속삭이는 것이다. 정난, 나는 머지않아 그 중놈의 손에 죽을 사람이야. 나는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어. 그놈이 나를 죽이려고 결심한 이상 나는 도저히 그놈의 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아. 어머니,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을 좀 더 굳게 가져야지. 아니야, 그것은 정난이가 아직도 그놈을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뱀 앞에 개구리, 고양이 앞에 쥐새끼 같은 나의 목숨. 어머니, 아,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나의 일생. 은몽은 무섭다기보다도 슬퍼서 흐느끼는 것이다. 두 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이윽고 경찰대가 도착하였다. 인경부는 경찰대를 두 패로 나누어 한 패는 수상한 그림자가 자취를 감춘 숲 사이를 수색하게 하고 한 패는 담장을 빙 둘러쌌다. 제 아무리 날개를 가진 해월이라도 이 엄중한 경비망을 뚫고 들어올 수는 없으리라. 인경부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 아무 염려 마시고 마음을 푹 놓고 주무십시오. 하고 은몽과 정난을 침실에 남겨두고 바로 옆방인 아틀리에로 들어가서 배경호 부자와 밤이 깊도록 은몽의 신변을 지키기로 하였다. 밤은 점점 깊어갔다. 9시, 10시, 11시. 11시가 조금 지나서부터 한 방울 두 방울 내리던 비가 갑자기 쏴하고 쏟아지기 시작하였다. 억센 빗줄기는 바람과 함께 들창을 덜그렁덜그렁 두드렸다. 음침한 밤, 사람들은 무엇인가 걷잡을 수 없는 초조와 불안을 마음에 느끼며 저도 모르게 깊고 깊은 공포의 연못 속으로 잠겨들었다. 남수는 커튼을 젖히고 폭풍우가 쏟아져 내리는 창밖을 한번 휘돌아보며 경부께서 아까 보신 그 수상한 그림자란 결국 착각, 잘못 보신 게 아닙니까? 하고 묻는 말에 인경부는 적지 않게 불쾌한 얼굴빛으로 잘못 볼 리가 있소. 확실히 이 두 눈으로 담장 밑에 엉거주춤이 쭈그리고 앉은 사람의 시커먼 그림자를 보았는데 인경부가 변명하면 할수록 남수는 그의 경솔한 태도를 마음으로 힐난하였다. 그것은 남수만이 아니라 배경호의 생각도 그러하였다. 그동안 숲속을 수색하던 경찰대가 두 번이나 보고를 전해왔으나 아무런 수확도 없었다. 벽에 걸린 시계가 12시를 쳤다. 비는 아직도 쉴 새 없이 내리고 있었다. 침실에서 들어오던 정남과 은몽의 이야기 소리도 이제 끊긴 것을 보니 아마 잠이 든 모양이었다.
배경호는 그때 의자에서 몸을 일으키면서 이제는 잠이 들었겠지. 어디? 하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침실로 통하는 도어를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끝끝내 자기 방으로 들어가길 무서워하던 정란은 은몽의 침대 위에서 함께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배경호는 하고 외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이 대체 어찌된 일인가. 한 자루의 비수가 붉은 봉투와 함께 바로 침대 옆 벽 위에 박혀 있지 않은가. 벙긋하게 열린 들창문.